안녕하십니까. 실증경매 노하우 138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처음 입찰에 참여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입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길 입찰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입찰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죠.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입찰표를 작성하려면 입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번호, 물건번호와 입찰가 기입이죠. 단순한 것 같지만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위장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대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5억 5천에 감정이 되고 64% 두 번 유찰된 이후에 4억 3천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주변을 좀 볼까요? 여기가 범계역이고요. 범계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니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주변은 전부 평촌 신도시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1층이죠. 1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최씨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2002년도에 종은행 건저당이 3억 2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가압류가 붙었습니다. 가압류의 금액이 모두 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죠. 그 위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 씨와 우 씨요. 김 씨는 2000년에 전입했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훨씬 빠르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8천이죠. 그런데 확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우 씨는 99년도에 전입했고 그 금액은 3,800입니다. 역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항력 있는 금액이 모두 합하면 3억 1,800. 그런데 우 씨 같은 경우는 3,800이 소액이 되니까 1,600을 배당 받게 되면 2,200. 대략 2억 정도의 인수가 있네요. 큰 금액이죠. 건저당을 한 종은행은 임차인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사업자의 신용에 의해서 대출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아파트에 외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제가 수원의 법원 앞에 법무사에 근무할 때 여기 대항력을 주장하는 김 씨가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아들의 집이 사업이 잘못돼서 경매가 나오게 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법무사에서 경매 관련 일을 맡고 있으니까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오신 겁니다. 보통 채무자 측에서 경매가 진행될 즈음에 초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물론 금전적으로 가능하다면 취하를 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변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을 넣는 것 아니면 허위가 되겠지만 어쨌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액 임차인을 주장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근저당보다 나중에 들어온 집주인 아닌 누군가가 있다면 소액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매의 진행에 큰 도움이 안 되죠. 소액 배당이 대항력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소액 배당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근저당 설정 전에 이미 전입되어 있다면 보통은 친인척인데 그것을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주택이 아닌 경우, 간혹 주택일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치권을 주장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시간을 끌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위, 위장의 임차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의 위장의 임차인이나 허위 유치권은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셨던 거고,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미리 전입이 돼 있으시니까 저는 대항력 쪽으로 이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 김 씨는 자제되는 아드님 최 씨하고의 실제 돈을 준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1억 8천을 무턱대고 신고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따로 살았는데 아들이 사업이 잘못되자 1억 8천 정도의 그 당시 아파트를 팔았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2개를 팔았습니다. 팔고 그 돈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전세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아들과 어머니는 거의 20년 정도 한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관계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따로따로 딴살림을 하고 있었고, 역시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들어올 때 아들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가정 공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가족관계인 것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대항력 임차인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경매가 시작될 즈음에 만들었고 당연히 확정일은 없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우 씨는 소유자 최 씨의 처남입니다. 주민등록만 여기 돼 있고 사실상 외국으로 나가 있을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되었네요. 자, 이렇게 임차인인 것을 재고 잘못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인 것을 주장하는 목적은 사실상 대항력을 주장해서 돈을 받아내자가 아니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 가족관계라는 것은 조사하자고 들면 쉽게 드러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낙찰받자는 거죠. 대항력을 내세워서 가격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낙찰을 받아서 손해를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초기에 5억 5천에 감정이 됐었죠. 그 당시 시세는 그랬습니다. 1층이니까 5억 5천, 6억 정도. 그래서 이것이 한 반값 정도 떨어지면, 반값이면 5억 5천의 반값이면 2억 8천 정도가 됩니다. 2억 8천이면 아까 제가 계산해드렸죠. 2억 정도가 인수가 되면 4억 8천. 자, 그 당시에 특별히 이쪽에 아파트 가격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5억 5천, 6억짜리를 대형 아파트를 4억 8천 정도에 낙찰받는 셈이면 2억을 인수하고 그러면 그냥 제값 거의 다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낙찰 받읍시다. 이것이 위장임차인을 신고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64% 3억 5천인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저가가 3억 5,200인데 한 사람은 4억 2,900, 또 다른 한 사람은 3억 7천 정도의 입찰을 두른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2억이라는 돈을 따로 물어준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을 물어준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입찰을 두른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위장이 뭔지를 모르거나 위장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거나, 그러니까 인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또는 인수가 없다라고 조사하고 들은 거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경매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였는데 의외로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사건의 채무자는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낙찰을 어떻게 변칙이지만 그때는 그게 조금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하려고 했었죠. 불허가의 사유를 찾아서 불허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뜻밖의 법원에는 이미 제가 가기 전에 서류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낙찰자 이 씨가 저보다 앞서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죠. 제가 제출하려고 했던 서류는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불허가로 가려고 했던 건데 낙찰자가 이미 서류를 넣어놓은 것은 불허가를 신청한 서류였습니다. 결국 제가 목적하는 것과 이 씨가 목적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이 씨의 목적은 2억이라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낙찰받고 보니 2억 몇천 되는 돈을 자기가 별도로 물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판사님한테 불허가 해달라고 신청한 거였죠. 제가 법원의 담당자에게 부탁하려고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했죠. 아마 판사님이 불허가 해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불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가가 나왔죠. 허가가 나온 사유를 봤습니다. 보니까 판사가 집행관에게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상적인 임대차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관이 가서 이 두 사람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봐라.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집주인과 임차인은 모자간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쉽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불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낙찰자는 걱정했던 것이 해결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인도명령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이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자간의 임대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제가 미리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임대차는 아니었죠. 제가 다 말씀을 미리 드렸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서류상으로는 모자간인 것은 처음부터 숨긴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모자간인 걸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밝혀졌는데 임대차 계약을 썼다.
실제 1억 8천이라는 돈이 오고 갔다. 그 시점에 돈을 수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표를 추적해서 법원에 제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산 적이 없다.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자간이라도 임대차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이거죠. 인도 명령이 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항고 때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낙찰 허가는 났으니까 낙찰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대항력 주장해서 1억 8천을 받아내자는 거였는데 인도 명령이 났다는 것은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고 그래서 임차인으로 신고한 김 씨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자, 이러한 이유를 주장하고 항고를 했던 거죠. 임대차 계약을 했다. 돈을 주고받았다. 같이 산 적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갔으나 졌습니다.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는 이론상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는 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임대차로 볼만하다거나 그런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지. 돈을 줬다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사업자금을 보태줄 수도 있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정일자라도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일자도 없었죠. 담당하는 판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했다는 정도로 심정도 갖고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으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지고 비껴줬습니다. 그 사이에 대략 대법원까지 항고하고 그러는 이 대략 한 1년 정도 사이에 이 아파트의 집은 아파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습니다. 감정가 5억 5천이 소송이 끝나고 그 시점에는 10억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자, 이것이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한 불허가 신청서죠. 내용은 나는 경매를 모르는데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래서 이것을 판사님 불허가 해달라라는 거죠. 불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작성한 임차인 김씨의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자, 뭐 이렇게 사실상은 좀 억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항력이 있다면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서류를 제출하려다가 위에 서류가 먼저 들어와 있는 바람에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은 인도 명령에 대해서 임차인이 항고하였고 결국 이것이 대법원 사건 번호인데 기각이 되었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그 아래의 금액표는 이것이 2007년도에 제가 강의할 때 자료로 쓴 건데 그 아파트의 하한가가 11억 8천으로 나타나네요. 뭐 지금은 또 약간 주춤했죠. 어쨌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5억 5천짜리 아파트를 낙찰자는 4억 2천에 낙찰받고 대략 1년 6개월 사이에
10억짜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낙찰받은 이 씨는 연세가 많은 아주머니신데 경매를 모르는 초보시죠. 2억 인수를 모르고 낙찰받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5억 5천짜리에 2억 정도의 대항력을 만든 저는 남들이 말하는 고수죠. 결국 한 푼도 이익을 못 보고 오히려 저렴하게 이 아파트를 날려버렸습니다. 소송에서 졌죠. 초보가 낙찰받고 큰 수익을 올렸고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려던 저는 아무것도 못 건졌죠. 물론 모든 일이 제가 뜻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낙찰받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물론 대항력이 정말 있는 거였다면 판사께서 불허가를 내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항력이 운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어쨌든 대항력을 모르고 낙찰을 받았고 또 그것이 1년여 만에 거의 배 가까이 뛴 아파트였다는 거죠. 저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단성이 있어야 되겠죠. 늘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운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운이 좋고 또 나름대로 과단성이 있으시다면 자, 이러한 물건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관악구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이 씨로 되어 있고요. 2005년 11월에 1억 4천에 감정되었다가 다시 재감정했네요. 1억 4천에서 1억 9,500으로 감정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에 서울의 빌라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자, 이것이 80%로 떨어진 다음에 낙찰은 2억 300. 감정가보다 아주 더 올라갔네요. 800만 원 정도 더 상회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죠. 임차인 씨가 나오고 등기부를 볼까요? 2001년도에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같은 날 등기부상 건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001년 12월 28일 이전에 전입한 이신 씨는 결국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이것을 인수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 씨의 임차인 신 씨의 남편은 이 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 씨는 부동산 소유자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 신 씨는 결국 채무자의 엄마라는 내용이죠. 분명히 축협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을 걸로 봅니다. 아래쪽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네요. 권리배제, 배당배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차라리 신건에 1억 9,500일 때 낙찰을 받았다면 800이나마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성남시 수정구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박 씨가 소유자입니다. 2007년에 1억 3천에 감정되고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다시 재경매해서 9,880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요.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강 씨가 전입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이 없네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03년 9월입니다. 가압류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저당이 있다면 보통 은행에 저당할 때는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은행 저당이 없이 이렇게 가압류된 것은 임차인하고 관련이 없죠. 저당이 돼 있다면 당연히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대출이 나가니까 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가압류만 있는 경우는 그런 조사가 없는 거고, 채무자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압류한 거니까 진짜일 가능성이 건저당이 있는 경우보다는 더 높다고 보죠.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확정이 없다는 게 미심쩍어서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확정일이 없는 게 궁금해서 강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법원에도 분명히 신고를 했답니다. 2번이나 신고하고 확인을 받았다고 그러네. 어쨌든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받은 날짜가 이 가압류보다 앞선다면 이것은 인수가 아니죠. 인수가 아니면 정상적인 금액의 낙찰을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위에 낙찰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인수가 없다고 보고 낙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시흥시 정왕동에 조그만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유 씨가 소유자고 8,800에 감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위장 임차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씨가 점유자 임차인으로 나오고요. 등기부에는 유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이 이 집의 가치로 보면 임차인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 이 씨가 대항력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확정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씨는 강 씨와 부부라고 되어 있고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3,600의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서처럼 점유 관계를 좀 볼까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세대 열람도 보겠습니다. 역시 강 씨가 점유하고 있고 이 씨도 같이 있네요.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볼까요? 등기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유 씨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유 씨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다는 거죠. 자, 이 씨는 진정한 임차인일까요? 이 씨는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전혀 그러한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은행에서 물론 당연히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인 것을 알고 대출이 나갔던 거죠. 외형상으로는 대항력이 3,600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대항력이 있으나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거의 실제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짜일 가능성을 판단하고 또 실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는 일이죠.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노원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노원구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억 5천이고 결국 2억 5천에 낙찰이 되었네요. 소유자가 이씨로 나옵니다. 소유자 이름과 비슷한 이씨가 임차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인 두 이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모두 같이 살고 있다라는 진술을 얻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이씨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을 겁니다.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고 가족이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임차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자,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이름도 물론 쉽게 가족이란 게 드러납니다만 그 정도는 정상적으로 낙찰되죠. 실제 이 아파트의 가격이 대략 2억 8천, 3억 정도라고 보는데 경매로 2억 5천에 낙찰됐다면 이것은 거의 제값을 그대로 다 적은 거죠. 아마도 실수요자이지 않을까. 물론 더 오를 걸로 보고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고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쉽게 밝혀지는 위장의 임차인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친인척 간의 임대차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증거는 현장 주변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